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선거 120일 전인 어제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지금도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법정 시한을 7달이나 넘겼는데요. 결국 예비 후보자는 자신이 뛰어야 할 운동장이 어디인지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지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화 황영철 전 국회의원, 그리고 더 인사이드의 뉴페이스입니다. 교수계의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내홍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역시 공천 때문이겠죠. 시사인 이슈에서는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어서 공천 전쟁에 돌입한 민주당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중앙위원회 열어서 내년 8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내년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학살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물론. 네. 두 가지인데요. 예. 이제 전당대 룰을 바꾼 거는 기존에 뭐 저희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나 이제 권리당원, 책임당원 제도가 있고 또 전당대회 때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은 보통 당에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던 분들, 선출직 공직자 이런 분들에게 투표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서 주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의원들이 보통 60대 1 정도의 그 투표 가중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20대 1 정도로다가 권리당원에 비해서 줄이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바꿨을까? 권리당원이 아마도 이재명 대표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더 유리하겠다. 아마도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친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돌다리를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인들에게 가중치를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좋은 신인들이 많이 정치에 등장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하위 10%의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을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이냐? 만약에 의정활동 기준으로 뽑으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별로 의정활동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위 10%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위 10%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천 학살을 하기 위한 그런 아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 일단 이제 권리 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것은 권리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이제 공천 후보를 확정하는데 지렛대로 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열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을 좀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친명계, 비명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라 그래가지고 공천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없고요. 비명계라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룰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 그거부터 걱정하거든요. 비명계는 혹시 내가 공천받지 못할까? 혹은 친명계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볼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공평한 룰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누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만들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한다.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 입문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선의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공천룰이라든지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수기를 통해서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을 가겠다고 한다면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비명 친명계에서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봐서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한 뜻보다는 굉장히 좀 정략적인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그것이 정략적이건 정략적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에게 공천을 하는 것이 공천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 정체성이 맞는 사람에게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면 정당이나 아니면 대표 중앙당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체성이 맞는 인사를 통해서 공천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밀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뭐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하리라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공천할 때도 당연히 정체성이 맞는 인사에게 높은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이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민주적 정당, 진보적 가치들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 이재명 친명 체제에 함께 부응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두고 보세요. 내년도에 이제 공천 앞두고 분명히 이것이 특정한 세력들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형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구 집권 여당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공천 학살을 만들어왔던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비명계 의원 모임 먼치카 상식에서는 어쨌든 연일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단합해도 모자를 판에 당대표를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이 의도가 너무 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당대표 심판이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논란인데 저는 당대표 심판은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못했다. 그러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근데 당대표가 문제 있다, 공천에 문제 있다, 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면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내란, 분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오히려 투표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당 내에는 네. 소위 말하는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네.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되면서 거기서 민주적으로 의견이 다시 만들어지고 봉합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또 갈등이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정당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가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해내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좀 더
높여가는 형태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 제가 잘 알고 있는 조응천 의원, 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또 박용진 의원, 이원우 의원 이런 의원들 제가 국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몹쓸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좀 취급받고 있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비명계 글쎄 저는 이제 뭐 친명계 비명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비명계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페널티를 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정 활동상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게 좋은 당 만드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공천을 이제 앞두고 지금 친명계, 비명계로 나누는 것은 행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 만약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신들에게 다 공천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냐는 거죠. 네. 지금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예. 이제 공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몇의 의원들은 굉장히 의정 활동도 잘하고 그리고 민주적 의식도 높고 또 굉장히 양질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런 양질의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비명이라는 이유로 어떤 공천에서 밀리거나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 지금 그 의원들이 적어도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할 거예요. 또 뭐 생각은 좀 달라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 소위 말하는 친명 후보자들을 배치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앞서서 이런 공천 제도의 룰을 바꾼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부 의원들을 하위 10%에 포함시켜서 좀 더 페널티를 더 강하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대로 잘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뭐 저도 뭐 비록 다른 당이지만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켜보시죠. 아마도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릉 선거 구간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선 5, 6기의 은평구청장 지냈었죠, 김 위원장. 지난 2년간 고향인 강릉에서 정치 활동했었는데 총선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도당위원장 사퇴하고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좀 이제 일단 강원도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김우영 위원장이 지금 떠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것은 맞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김우영 위원장이 왜 가느냐 하는 것에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느냐? 지금 이제 당신이 벌려놓은 게 얼마냐? 강원도를 그럼 무시하는 거냐? 이게 뭐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주변 지인들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 본인의 의사보다는 중앙당의 의사가 너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앙당의 의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김우영 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마도 이제 친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자,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강원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김우영이 그럼 은평구에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됐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은평구 쪽은 다른 또 의원이 강모 의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 그래서 거기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뭐 전략 공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으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중앙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와서 좀 강릉시
에서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 얘기하기가 쉽지가 예. 않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예. 진짜 강원도민들을 무시한 것이고 결국 민주당이 강원도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당위원장의 행위가 결국 민주당의 행위 아니겠어요? 그 강원도민 입장에서 봤을 땐 민주당에게 좀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험지를 떠나서 양지로 가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강원도에 오지 말았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행위는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저기 중앙당의 여러 가지 의사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당 쪽에서 아마 주의 조치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앙당의 뜻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강원도에 왔다가 또 강원도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양지 찾아서 본인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었다고 봐요. 이젠 김우영 위원장은 더 이상 강원도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릉 시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민들 모두가 이렇게 쉽게 강원도를 저버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일구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몇 시간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공식화했습니다. 실제로 신당까지 창당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여타 제3지대와 연대를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정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네. 이제 볼거리가 좀 많아졌다는 표현으로 좀 하고 싶은데 좀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대체 판이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민주당의 본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제3의 세력들을 어떤 정책 방향,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묶어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볼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뭐 지금 이준석 이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당 창당하고 뭐 이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찻잔이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설령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 정치인 중에 얼마나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에 나가 가지고 총선에서 몇 표나 득표할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삼지대를 늘린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가 아니라 좀 3당이나 다당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이준석 이낙연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텐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묶여지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지금 강성 보수 또 강성 민주당 뭐 이렇게 민주당을 뭐 제가 진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강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중간지대에 있는 정치인들이 결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런 중도적 가치 그리고 강성이 아닌 그런 좀 온건한 합리적인 정당의 출현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마음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전에도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소용돌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만 바른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사실은 보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시 합류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역시 이낙연 신당도 그런 수 있는 그렇게 또 쇠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온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수 속의 진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진보 속의 보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조직들은 어차피 자기 당 속에서 아웃사이드였어요.
핵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거에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단 한 번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저는 합당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같이 한다 하더라도 정체성이 다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적어도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였고요. 이준석 또 대표였죠. 대표였어요. 예. 그게 결국 양당의 대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들은 결코 소홀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단계에서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제3당 정도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거대 양당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퀘스천 마크라고 할까요? 좀 의구심을 보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표심이 작동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서로 그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치열한 이제 싸움들이 이제 총선 과정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좋은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자 이랬으면은 아마 좀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단지 하나 염려되는 것은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까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서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당도 크게 신뢰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례대표 의석 노린 신당 창당 바람도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금태섭 유호정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 뭐 새로운 신당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좋긴 하지만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진보 보수는 큰 틀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뭐 표가 좌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병리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사례만 좀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좋은 비례대표제가 좀 만들어질 텐데 지난 21대에도 지금 복잡했잖아요. 뭐 이런 식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예. 홍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당시에 이제 뭐 야사당이 이제 결국은 날치기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제 공수처 설립을 이제 딜로 해가지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위성 정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라는 것은 정치권이 합의되지 않은 시스템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꼼수들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연동형 제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런 비례 정당을 목표로 한 정당들이 상당 부분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거대 양당 체제로 구축화되어 있는 이 정당 체계가 굉장히 다당화되어 있는 형태로 갈 수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거대 양당이 더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꼼수로서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거 굉장히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의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당을 뽑잖아요. 그럼 47명을 그 순서로 날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이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예. 새로운 신당의 취현, 그래서 양당 체제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완화시켜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 그런 생각이시라면 사실은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 체제를 더 구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게 가야 틀렸다는 되겠죠. 게 아니라 문제는 위성 정당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집중화시키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예.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면 되지 그렇다고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예전에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예.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예. 것이 법을 맞다. 긍정적으로 개정하는 게 낫다.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인 이슈에서는 민주당 공천 전쟁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이슈보도 오늘 황 전 의원님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What's wrong입니다. 예,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예. What's wrong 하고 뭐 했다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라고 정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비판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이슈워드를 선정한 것은 이제 총선 국면을 앞두고 또 공천 국면을 앞두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정당은 승리할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정도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뭘로 예.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YS, DJ, 노무현과 같은 예. 좀 큰 정치, 굵은 정치를 정치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굵은 정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전쟁 어쨌든 시작되면서 민주당 역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야권발 정계 개편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공천 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시사인 이슈에서는 계속해서 총선 이슈의 핵심을 쉽고 예리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